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요, 사법농단 폐해 어디까지를 다루며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례 역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판결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지난 29일 열렸고 대법원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사이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병실에서 나오지 못해 법정에 가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광주의 한 병실에 양금덕 할머니가 계신데요. 70년 한이 어떻게 다 풀리셨겠습니까마는 우리 다 함께 응원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힘내십시오.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시사의 중심에 선 사람, 인물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치개혁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논의해 주실 분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광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맡고 계신 게 앞때 설명드렸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첫 번째 중심으로 세운 그 개혁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삶과 정말 그렇게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국가기관 중에 우리 국회가 신뢰도 1.8로 1.8. 꼴찌를 했습니다. 네네. 거의 그 불신임 수준이거든요. 네. 왜 민심의 그 대변인이 돼야 될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그 불신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와 관련된 선거제도의 문제도 크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공유됐던 내용입니다.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반영하지 않고 네. 그 과정에 상당한 왜곡이 있다. 첫째는 대체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네. 2, 3, 4등 낙선자를 뽑는 표는 다 사표가 돼버린다. 그게 매 선거마다 한 50% 가까이 되거나 어떤 때는 네. 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인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계속 시사를 장식하는 단어가 용어가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네. 그 명강사로서 이거 좀 쉽게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장님이시니까 여야 정파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이겁니다라고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요즘 10%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네네. 정의당이 10%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의당은 10%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표로서. 예, 네. 그러면은 이제 10%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니까 네. 30석 정도가 보장이 돼야 10%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고 30석을 정의당이 가져야 되는데 네. 지역구에서 15석밖에 못 얻었다 하면 나머지 15석은 비례로 채워주는 것이고 네. 지역구에서 30석을 다 얻었다. 그러면 여기는 비례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부합하는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을 정하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요즘 뭐 광주형 일자리 또 한 분이
지금 네네. 연동형, 형 많이 들어봐요. 독일식 정당 명부 이거 같은 건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의 하나의 모델인데요. 네. 거기는 우리로 치면 300석을 1대1로 150석은 비례로 하고 150석은 지역구에서 선출해서 지역구와 비례가 1대1이네요. 네, 1대1로 해서 완벽하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매칭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지금 300석 중에 84%를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비례는 47석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300석 중에서 254석이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네. 47석만 비례로 배정하니까 85대 15. 네. 그래서 그 비례성이 지역구하고 비례의석 기준이 5.4대 1이나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선진국 평균으로 보면 한 2대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역구 의원은 내가 직접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뭐 내가 뽑지도 않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네네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도 지역구도 다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과거에 유정회부터 시작해서 네. 또 한때 그 당 대표들이 그 돈 보따리 가져오면 공천해주고 헌금 순서대로 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데 그러나 비례대표는 또 그 공천 개혁을 하고 또 비례대표 의미를 제대로 살리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이신 송원석 의원이 미혼모 가족에 그 지원하는 61억을 삭감한 대신에 또 자신의 지역구에 800억을 끌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매몰되고 또 지역에 국비 따다 주는 것에 또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 국가적 사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필요로 되는 이런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 의원이죠. 자, 이렇게 좋은 거면 이제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이제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넘어서서 이제 정의당 위원으로서라든가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이걸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큰 정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민주당이 처음 제시하고 계속 키워왔던 선거제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도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광복절 추서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암만 생각해도 정권을 한 번 더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오랫동안 당론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건 내가 키운 자식 아닌가 비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삼당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주장하고 20년 동안 공약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선거제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에서 우리 당론 맞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선거제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야3당의 선거제도 방안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안 2015년도였죠. 그렇죠. 그것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 안은 지금 300석을 기준으로 200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100명은 비례대표 명부로 하고 그런데 이 100명을 전국 단일 명부로 작성해서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지지율대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역별로 6개로 나누어서 네네. 예를 들면 권역별로? 이 광주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까지 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하고 요 권역에서 얻은 지지율대로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네. 지금 야3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선관위안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네. 2대1로 할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를 54개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빼지도 않은 분들이 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구제를. 이분들이 또 결정하는 내 부분이죠. 지역구가 네. 없어지는데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래서 네.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들께 의원 정수 늘리겠다 하니 국민들이 니들 뭐 특권만 누리고 일도 잘 안 하면서 무슨 정수만 늘리려고 해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시니까 항상 그 문제가 나오죠.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과감하게 정수 네.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야 되지만 이 선거제도 개혁과 상관없이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몇 명의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주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OECD 선진국의 평균을 보면 한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만 명당 한 명을 선출합니다. 그 48년도에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 2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우리 국민 숫자가 2천만 명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5,200만이지 않습니까? 두 배 반. 네. 근데 됐네요. 그때 네. 기준으로 하면 한 60명 돼야 맞는 거죠. 국회의원 수가요? 예. 그리고 87년도에 299석이 됐는데 그때 우리 인구가 4,200만이었죠.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한 38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국민의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의원을 못 늘렸는데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 확대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지금 또 자유한국당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게 두 측면을 국회가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이 불신해서 의원 확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 불신을 자초해 온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그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이 점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념해서 봐주셔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의 희소성 자체가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은 로비하기도 쉽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을 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 낮추고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를 위해서 의석수는 일정 정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의석수 얘기까지 뭐 갔는데요. 네. 뭐 일단 대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지 쪽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례대표제 연동형을 도입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문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십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거제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고 내 주권이 네. 내 뜻대로 제대로 위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지 소수당의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당들이 네. 마치 우리가 뭐 조금 양보해서 소수당 도와줄 수 있지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것은 지금 큰 당들이 양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그동안의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한 부당한 초과 의석을 네. 내려놓으라는 게 개혁인데 초과된 건 내려놔라. 그렇죠. 그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의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그동안에 초과 의석을 가져간 거니까 그걸 내려놔라 이거고요. 소수 정당은
국민의 지지 의사에 따른 의석수 확보를 네. 이제 억압당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국민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봐야지 네네. 이것을 어떤 당리 당략 차원에서 유불리로 접근하면 또 선거제도 개혁은 좌초되고 오히려 네. 기득권 정치가 계속 유지돼 나갈 겁니다. 네, 이제 반론 쪽을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양당제 이렇게 큰 거대 정당이 움직이는 제도가 또 좋지 않겠냐. 대통령 제도 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한편으로는 의원 내각제와 맞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은 아직 그래도 대통령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반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 제도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 제도가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도 그건 소선거구제만 하고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인데 네네. 또 남미 같은 데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완전 비례대표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어떤 선거제도가 절대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하는데 나라마다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어떤 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양당제는 민주주의 원리의 책임성과 대표성의 두 가지 원리 중에 양당 제도는 책임성을 구현하기가 좋은 네. 제도죠. 네. 그래서 정권을 줬는데 잘못하면 그다음에 심판해서 정권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요구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지적이었고 그동안의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바로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책임성의 원리에다가 이제는 우리 5,2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폭넓은 대표성을 보완해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건한 개혁 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서로 합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원래 주장한 바 그대로 되실 거로 보십니까?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민주당이 뭐 주장하는 바들 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유지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되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대로 도입하면 20대 총선인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고요. 101석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77석이고 과거 국민의당이 81석 그리고 정의당이 22석.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3당이 돼요. 정치는 일기예보와 같아서 네. 과거의 지지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주판을 튕겨서 그 득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은 그렇지만 과거 또 17대, 18대는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구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치도 예. 모르는 겁니다. 유명한 해설가가 한 얘기죠. 야구 몰라요. 네. 이게 정치 모르는 것이고 유불리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특히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같은 양당 체제 승자 독식 제도 하에서는 정권을 잃은 쪽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선거까지 항전하는 그런 대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되찾기 위해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도 정치로부터 정치가 국민을 돕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양당 체제가 유지돼 오면서 선거제도 그다음에 높은 교섭단체 기준 그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 다 양당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두 당 중에 어떤 당이 집권하면 어떤 당은 제1야당이 되니까 뭔가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이 또 저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그다음에
내가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뺄셈 정치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서 20년도에는 확실하게 정치가 판가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에 정치개혁한다고 하면서 의원 교체율은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물갈이가 계속 됐어요. 근데 물갈이가 계속 돼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판가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이 한 4, 5급수 이렇게 나쁜데 물고기만 계속 바꾼다고 이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0년도는 제1야당을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촛불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20년도는 이제 국회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바꾸냐? 네. 제1야당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갈 거냐? 아니면 민주당을 이라는 여당과 제1야당을 정의당으로 교체할 것이냐. 어떤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고 또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선거가 저는 20년 선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판단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려면은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가 뭐 과반 의석 확보하면 여소야대를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서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협력하는 제1야당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선거가 20년 선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민주당은 당장의 어떤 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시키는 관점에서 이번 선거제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이제 호남으로 본다고 한다면 궁금한 게 저희가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몰표 지역으로 봐서 또 너희는 몰표를 줬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바뀌어질 선거제도가 그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타파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은 네. 이제 광주, 전라, 남북도, 제주를 한 권역으로 묶었을 때 이거는 3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정수. 그중에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면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권역의 전체 의원 정수가 35명이 됩니다. 이쪽 권역에 광주, 전남, 제주 네. 권역에. 네. 그중에서 23명이 지역구고 12명이 비례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정의당이 이번에 호남에서 기초로는 한 15% 이상을 받았고요. 광역으로는 한 12% 받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15%를 받게 되면 네. 총 35석 중에 15%를 배정받게 되니까 네. 7석 정도를 이 호남 제주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의지인데 네. 믿을 만한 정의당에 뭐 더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집권당인 광주의 집권당인 민주당을 예.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생산적인 현재는 국회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뭐 한 분밖에 네. 없지만은 네. 사실 그 민주당의 크게 보면 범진보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그 지역 구도나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이 이 문제를 다 풀려면 그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해줄 거냐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나온 얘기 좀 빼놓고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이게 답일 거라고 보시는지 국민 여론을 또 어떻게 이겨낼 건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의원 정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똑바로 할 수 있는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네.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 1,000억이라면 1,000억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의원 수는 늘리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세비는 줄이고 네. 줄인 세비 가지고 의원 확대하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격월로 임시회를 여는데 상시 국회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여름 한 달, 또 겨울에 일부를 지역구에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회를 다 돌려야 된다. 이제 그런 방안도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국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 노회찬 대표님께서 진보정당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잠깐 하셨어요. 민평당하고 합쳐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저희도 특수활동비를 특활비를 수령하게 됐는데 그걸 수령하다 보니까 저희의 개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 3천만 원을 반납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정말 그 수건과제인 특활비를 폐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정당을 키우면 정치가 생각보다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또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도 있고 또 의원 정수 확대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특수활동비와 같이 국회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 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게 많지만 제대로 일만 한다면 그 돈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뭐 표현이 뭐 개탄과 냉소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진짜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훨씬 더 크다. 근데 그동안에 좀 속고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개탄과 냉소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국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께 고개 숙이면 저는 뭐 국민들께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바쁜 시간에 그 정치계 특별위원장님께서 광주에 와 주셨기 때문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제가 충분히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광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그 광주 시민 여러분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열일저채고 내려왔습니다. 매 중요한 정치적 계기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과 또 충고가 큰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이 원하는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 들어서 대통령을 바꾸었지만 이제 개혁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선거는 촛불을 정신을 가지고 국회를 바꿔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그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선거제도 개혁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정의당이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년에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그 집권여당을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제1야당 정의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번 한 주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를 쏴라.
이슈 저격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삐걱대는 광주 전남 상생 가능한가입니다. 오늘의 저격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전남일보 디지털 뉴스 국장이자 논설위원이십니다. 김기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남대 연구교수를 역임하신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가 시작된 것이 지금 6개월, 반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네, 그렇네요. 두 시도가 강조한 게 상생 발전이었습니다. 지난 8월인가요? 예.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두 분께서 이 협치에 대한 걸 좀 평가하신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현재 협치 점수 김 기자님 어떻게 몇 점 매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시작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용섭 시장이나 그다음에 김영록 지사나 서로 너무 잘 알고요. 네. 이용섭 시장 2006년 행자부 장관을 할 때 김영록 지사는 2급 홍보관리관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선을 잡았을 때 진정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8점 정도? 시작은 8점. 예, 뭐 네.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해요. 해묵은 과정에서.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그래서 네. 5점 미만, 최악의 4점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언론인 국장님 굉장히 낮게 시작하셨는데 우리 오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처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좀 후하게 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후하게 주면은 또 뭐 그 특수한 관계를 의심받을 것 같아서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뭐 양치기 목동의 일화를 좀 떠올리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생 이야기가 나온 게 10년이 넘었고 시도민들께서도 상생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였고 새로운 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상생이었지만 그렇죠. 결국은 풀어내지 못하고 끝냈던 게 또 상생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상생의 과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끼는 게 이제 장갑인데 네. 장갑 끼는 행사를 좀 화려하게 했다. 그런데 장갑은 끼었는데 아직 정작 일은 시작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점수를 아직은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신규 협력 과제가 9가지였어요. 예. 민간공항, 무항국제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 등등 해서 네. 9가지 잘해보자 한 게 지금 6개월 예, 그렇죠.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 중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첫 번째로 혁신도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김 기자님 어떻습니까? 혁신도시를 듣고 광주 전남 지금 상생 발전을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먼저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가장 의미 있는 시도 상생의 우수한 사례였습니다. 네. 2006년도에 박광태 광주시장하고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장소는 나주에다 혁신도시를 만들되 네. 그 성과물은 같이 시도가 공유를 하자. 그렇죠.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협약에 따라서 만든 게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입니다.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공동발전기금 조성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지금 전남도와 광주시 물밑으로 좀 서운한 여기서 감정 시청자들이 뭐 공동 발전 기금하면 궁금할 때 이게 다시 말씀하면 그게 예. 어떻게 조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네네. 이전 기관들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전 기관 주변에 다양한 그 정주 요건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발생하는데 한전이나 뭐 농어촌 그렇죠. 공사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 주변에 상인들도 나오면 당연히 네. 세금 낼 것이고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로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금을 한번 모아보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약간의 서로 조성 방법, 시기 이런 부분에 갈등을 보이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조성되는 금액이죠? 지금 현재 조성은 한 푼도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한 기관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전한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나주시가 지방세를 이용해서 혁신도시
지방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이용해서 정지요건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되는데요. 4년 동안. 그중에서 1,000억 원 정도는 나주 시비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500억 정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관에서 낸 지방세로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나주시는 지금 해야 될 정지요건 개선 사업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자기들이 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금 조성 기간을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2023년까지 좀 늦춰달라. 그런 게 나주시의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사례를 지금 이제 갈등부터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 첫 번째 보도가 그 혁신도시의 갈등 요소 중에 공동기금 조성 난항 이렇게 됐는데 우리 소장님 지금 방금 김 기자님 얘기를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광주시의 소원한 점이나 문제가? 기금 조성이라는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기금 조성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예컨대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가 시도민들의 어떤 관심과 지지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도 뭐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키지 못할 수준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키지 못할 수준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35% 이상은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나와서 한 얘기들은 그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광주시와 전라남도만 이런 무리한 정치적인 약속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도 다 이런 장밋빛 공약들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은 현행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고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 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지방세의 이 배분 비율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법을 고쳐버릴 경우에 다른 도시에도 공통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도 상생을 얘기하면서 먼저 갈등부터 얘기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을 좀 시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김 기자님? 자, 아까 그 성과물을 공유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발생을 해요. 광주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정치적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성과를 공유를 하자고. 그 성과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정지요건 개선 사업하면서 나주시가 1,000억을 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4년 동안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 세수가 2,925억입니다. 그중에 70%가 전남 도세로 귀속이 됩니다. 아, 도로 가고 70%가요? 예, 70%가. 아, 그리고요. 그러면 전남 도는 이 70%의 돈을 가지고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나주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어떤 곳은 잘 사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못 사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열악한 곳이 있겠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전남도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시는 통큰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성과물이 뭐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70%를 전라남도가 가져가고 그렇죠. 30%는 나주시로 가죠. 그럼 광주시는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지방 세수만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나 애시당초 우리가 정치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달라. 그리고 전남도도 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법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또 전남도는 나주시에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데 광주시는 그리고 전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달라. 중재를 왜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합니다. 광주시 입장. 절박? 어떤 게 절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들도 있습니다. 진주라든지 뭐 이런 중소도시에 혁신도시가 입주해 있는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은 이런 기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온전하게 다 본인 자기 지역으로 가는 거죠. 공동 혁신도시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광주 몫으로 유치했던 혁신도시를 나주에 지금 입주시킨 건데 그럼 원래 광주로 왔으면 그 지방세 수입이 온전하게 광주 건데 현행 세법상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서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해야 되는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광주 다른 5개 구에도 그 온기를 좀 나눠가
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남구 광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만 붓고 오는 게 없다. 또 전라남도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주에 있는 거 어차피 광주가 이득이 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일부 그 공공기관 이전했던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더 가까운 뭐 봉선동이라든지 수안지구라든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어떤 방금 오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소비해서 쓰는 돈은 사실 그렇게 그 법인세라든지 지방세와 비교해 보면은 정말 좀 이 방송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면 정말 그 작은 부분, 뭐 세 발의 피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실제 그 지역에서 이 징수권, 텍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그 문제에서 서로 이게 마음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광주시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사실은 상생과제를 광주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혁신도시의 어떤 그 주도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전남도가 이제 행정구역이 전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나주는 전남도 소속이다. 혁신도시를 어떤 그 끌고 가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힘 이런 게 좀 전남도가 가져가라 그런 거 아니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그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기관이냐면 복합혁신센터를 건립을 해서 기업연구소나 창업보육센터를 이제 들어서게 되면 혁신도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산이 한 490억 정도 드는데 광주시는 빨리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비용을 마련을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전남도 같은 경우엔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예산의 절반씩 되든지 아니면 광주시가 못 되겠으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남도가 아무래도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주도권을 잡고 계속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즌 1이 잘 돼야 시즌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서 심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즌 2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 시즌 1이 아주 소개 성과를 잘 거두어서 시즌 2로 발전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사실 시즌 1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기관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이주율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광주 전남 상생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16개 기관 중에 15개 기관이 현재 이주한 상태고 나머지 1개 기관도 곧 이주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직원들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70%에 가깝게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 이주율이 70%에 이르긴 한데 동반 가족 이주율을 따져보면은 광주 전남이 23.1%밖에 안 된다. 가족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 말씀하신 거죠? 23%? 23.1% 10명 중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만 되면 나중에 혁신도시가 좀 암흑 속에 묻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 서울 가기 때문에. 데이터 상에만 존재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디테일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실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주였던가요? 산업연구원에서 지역 역외 유출,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저희는 뭐 광주 전남에서는 그게 부각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버는 건 지방에서 벌고 쓰는 건 수도권에서 쓴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그걸 우리 지역에 적용시켜 보면 버는 건 혁신도시에서 벌고 쓰는 건 광주에서 일부 쓰고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 차원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혁신도시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뭐랄까 혁신도시 들어설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전공대 얘기인 것 같아요. 시도 상생의 주제로. 어떻습니까? 한전공대 지금 추진 상황, 김 기자님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한전공대 뭐 입지 문제를 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있었고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에 있는 그 김명래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남구로 와야 된다. 전남 김영록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입지 문제를 가지고 분란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그리고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이 공동 입장문을 냅니다.
한전 공대 부지는 한전한테 이름을 하자. 한전에 맡겨라. 예, 지금 영역 중이거든요.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김현욱 지사는 100일 때 전남으로 와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12월 5일 날 그 한전 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전 공대가 이제 광주 전남 뭐 어느 곳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사실 설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입지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한전 내에서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적자가 나니까요, 한전. 지금 한전 적자가 올 3분기까지 단기 순적자가 한 4,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전 공대를 만들려면 최소 5천억 정도의 설립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수백억 정도 되는데 그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 입지 문제를 가지고 걸림돌을 만들게 되면 시도가 만들게 되면 한전 내부에서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좀 입지를 세워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전 공대를 세운다면 부지 문제는 한전한테 맡겨서 한전이 이름에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한전 내부에서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다 부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이 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이미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야당은 뭐 한전공대는 지금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공통된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이제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보면 공기업이 네. 어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BC 편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이면 이게 이제 당연히 예타를 받아야죠.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죠. 예비 타당성.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렇죠. 타당성을 타당성을 묻는 거죠. 받아야죠. 네. 네. 자, 대통령 공약으로 한전 공대를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비용 대비 편익이 예, 경제성이나 1 미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추진한다면 정치적인 공약이었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려를 한다는 고 명시를 하면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문제가 좀 한풀 꺾였으니까 시도 정치권이 나서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는 지도지사가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같은 몫을 내라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광주가 아닌 나주에 줌으로써 지금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이 고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전공대 문제도 또 나주에 줬을 경우에 결국 한전공대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전라남도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학습 효과가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핵심은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에 컨트롤 대해서. 타워. 두 양자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웬만해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를 좀 조율하면서 좀 적절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좀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2002년도였던가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울산과학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2년 동안 서로 우리가 가져가겠다. 울산 내에서도 이제 이 다툼이 있었던 거죠. 결국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컨트롤 타워를 따로 세워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던 거죠. 결국은 그게 타결이 돼서 추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혁신도시 시즌2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야 되고 또 이런 혁신도시 상생을 둘러싼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첫 사업으로서 이런 한전공대 문제를 준발이 내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조율해 보는 것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두 시도지사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건데 컨트롤 타워를 넘기면서 그분들에게 명분도 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이 문제에 또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공항 문제죠. 오랜 세월 내온 그 무안공항 문제, 무안으로 이제 국내선 민간공항 부분을 이전하겠다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얘기를 한 이후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무안군의회에서 반대했죠.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군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래 후보지가 4군데 정도였습니다. 뭐 그렇죠. 해남, 영암, 네. 신안, 무안. 현실적으로 보면 무안밖에 없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안 주민들이 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 군공항은 무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 시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에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빠지는 쪽에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무안군 해제면과 망원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 소장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요. 네. 왜냐하면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제가 관련 규정들과 법을 찾아보니까 9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네, 거쳐야 그렇습니다. 되는가요? 근데 네. 이제 3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가장 빨리 갔던 대구가 대구는 한 광주공항보다도 2단계 정도를 앞서 있었는데요. 광주가 3단계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단계도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수원공항도 지금 화성군으로 이전, 그러니까 3개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3개 공항이 다 거의 같은 단계에 사실상 와버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6단계 이상을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더니 이 궁금하긴 한 게 예. 지난번에 그 시도지사가 그 서로 크게 껴안고 할 때 핵심적인 게 제가 봐서는 그 공항 이용섭 시장이 광주공항을 민간공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두 사람들이 발표는 하지 않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일정 정도 합의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았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김영욱 지사가 공사석에서 어차피 군공항은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느냐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얼개는 시도지사가 초기 단계에서는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 차원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당근책을 전남도 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광주시하고 좀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는. 전라남도가 대구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상당히 그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까지 구성돼서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의만 해주면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앞서갔던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경북지사 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고 경북지사가 최종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들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민간공항 운영에 관한 공항 이전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에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지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그게 선물이라고 무안 주민 입장에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 그렇죠. 입장이 다른 거죠. 손에 닿는 뭔가 가시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고 과거에 납골당 화장장 뭐 그 이전 부지 놓고 광주시에서도 이런 그 님비 문제 심각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직접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난한 과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시도가 빨리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에 대한 상생은 뭐 이용섭 그리고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김영록 두 분만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기억만 해도 허경만 지사, 송원전 시장 때도 허송세월 보낸다. 상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과거 달라진 상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좀 존재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자치단체 출범하면 상생 얘기한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희들의 5년, 10년 이후에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지역 발전을 정체시킬 수도 있는 그 현안 사업들이 혁신도시라든지 한전공대라든지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굵직하고 어렵지만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이 시도 상생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 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게요. 과거 10년 전에는 사실은 뭐 지방소멸이니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상생이 더 중요해졌는데 정작 상생의 가능성은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대도시권 지역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전남은 또 해양 그리고 농촌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서로 가야 될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상생의 과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양 자치단체가 공동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상생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에서 떠넘기고 싶은 것 혹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의 자원이 떨어졌을 때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 뭐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상생의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 상생이라는 뭐 이렇게 서로 좀 화합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필생 같다는 얘기는 듭니다. 지금 상황은 이걸 상생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짚어서 생각하면 필생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돼요. 이제 근데 마치 방금 오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쟁취를 하는 게 필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또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요. 네.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광역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인데요, 일종의. 이건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단체는 아닙니다. 간사이 지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다 두 분 아시겠지만 오사카, 고베, 교토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옛날에 좀 성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또 생활 여건도 나빠지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들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유럽연합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대로 있지만 간사이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는 일종의 연합의회 같은 걸 같이 만들어서 그 의회 내에서 의제를 상정해서 일반 광역의회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하는 그런 걸 행정력과 의회가 다 통합되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 상생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광주, 전남, 전북까지 포함하는 필요하다면 제주도도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광역 어떤 연합체를 한번 구성해서 상생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저격수가 시도 상생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두 분께서 시도지사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고 두 분 시도지사 그래도 중요한 분들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뭐랄까 조언이랄까 충고하신다면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충고까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경제학 용어의 공공 갈등 관리 일에 포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무의식적으로 공동으로 합의점에 이르는 그런 지점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무슨 포인트라고요? 포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시도지사나 그다음에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현재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느 지점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서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조금씩 양보를 하고 하게 되면 상생 과제가 좀 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오 소장님. 네, 아까 모두에 제가 장갑만 끼었다고 했는데요. 장갑을 끼었으면 이제 두 분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는데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진짜 지역의 큰 관점에서 이익의 관점에서 욕을 먹을 땐 먹고 또 양해를 구할 때는 구하고 그리고 지역에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합의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도, 상생, 갈등 이 모든 문제 해법은 시도민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ep for yourself, my man. You'll never be what is in your heart. Weep, little lion man. You're not as brave as you were at the start. Rate yourself and rake yourself. Take all the courage